이집트 문명은 중앙집권적 국가 체계와 행정 조직을 확립해 이후 문명들의 통치 모델이 되었고, 천문학, 수학, 의학 등 과학 기술의 기초를 마련해 인류 지식 발전을 이끌었습니다. 또한 상형 문자와 기록 문화는 역사의 보존 방식에 큰 영향을 주었으며, 피라미드와 신전으로 대표되는 건축, 미술 양식은 후대 문명들에게 지속적인 영감을 주었습니다. 결국 이집트는 정치, 과학, 예술, 종교 전반에서 문명의 기준을 제시하며 세계사의 토대를 세웠습니다. 그러던 이집트는 어느 순간 피라미드를 건설하기 시작했고, 그러다 미완성의 피라미드 건설을 포기해버리기도 했습니다. 약 3000년 동안이나 이어졌던 고대 이집트 문명에서 이런 거대한 피라미드를 만든 기간은 불과 몇백 년에 불과했습니다. 오늘은 이집트의 역사와 미스터리한 피라미드 역사의 숨겨진 이야기를 파헤쳐 보겠습니다. 카이로 근처 나일강 서편 강가에 우뚝 서 있는 기자의 대피라미드는 세계 7대 불가사의 중 유일하게 현존하는 건축물입니다. 이 장엄한 구조물들 안에는 한때 신격화된 파라오들의 미라가 안치되어 있었죠. 하지만 놀랍게도 고대 이집트학을 연구하는 학자들은 지금도 한 가지 수수께끼를 풀지 못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집트의 통치자들이 왜 이런 엄청난 규모의 영묘 건설을 갑작스럽게 중단했는지에 대한 명확한 답을 찾지 못하고 있는 거죠. 현장에서 오랜 기간 연구를 진행해온 이집트 학자 크리스 노튼 박사는 이런 현상이 더욱 당혹스럽다고 말합니다. 그토록 정교하고 웅장한 건축 기술을 완성한 문명이 그 기술을 포기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일이니까요. 특히 기자의 피라미드들이 보여주는 완벽에 가까운 건축술을 보면 더욱 그렇습니다. 수학적 정밀도와 공학적 완성도 면에서 현대 기준으로 봐도 감탄할 만한 수준이었거든요. 기자에서 남쪽으로 약 16km 떨어진 곳에 사카라라는 지역이 있습니다. 이곳이 바로 피라미드 건축이 처음 시작된 성지와 같은 장소죠. 노튼 박사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사람들이 피라미드라고 하면 보통 기자의 웅장한 건축물들, 특히 쿠프 왕이 건설한 대피라미드를 먼저 떠올리게 되는데, 실제로는 모든 피라미드 건축의 출발점이 바로 이 사카라라는 점이 흥미롭다는 거죠. 노튼 박사가 이곳을 찾은 이유는 이집트인들이 500년도 되지 않는 짧은 기간 동안 이런 거대한 석조 건축물들을 왜 집중적으로 만들었는지에 대한 실마리를 찾기 위해서입니다. 사카라에 있는 이집트 최초의 피라미드는 기자의 상징적인 건축물들보다 약 100년 정도 앞서 건설되었거든요. 높이가 약 62m에 달하는 이 영묘는 6개의 거대한 석회암 단층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구조는 단순히 돌을 쌓아 올린 것이 아니라 각 층의 무게가 아래층에 균등하게 분산되도록 매우 정교하게 계산된 설계였습니다. 이렇게 해야만 거대한 석재들의 중량으로 인한 붕괴를 막을 수 있었으니까요. 피라미드 지하 깊은 곳에는 폭이 약 8m, 깊이가 25m나 되는 엄청난 규모의 수직 갱도가 뚫려 있습니다. 이 깊은 갱도의 가장 밑바닥에는 파라오 조세르의 영원한 안식처가 마련되어 있었죠. 노튼 박사는 이 광경을 보며 감탄을 금치 못했다고 합니다. 결국 이 모든 것의 핵심은 바로 그 지점이었다는 거죠. 한 사람의 시신을 영원히 보관하기 위한 공간 말입니다. 그 한 명의 육체를 위해 이토록 경이로운 기념물을 만들어내는 데 온 국가의 역량을 쏟아부었다는 것이 정말 놀랍다는 거였습니다. 당시 이집트 전체 인구의 상당 부분이
이런 프로젝트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조세르의 미라를 보관하기 위해서는 또 다른 엄청난 작업이 필요했습니다. 거대한 화강암 덩어리들을 좁은 통로를 통해 지하 깊은 갱도까지 운반해 내려가야 했거든요. 이 화강암 블록들을 정교하게 조립해서 길이가 약 6m, 높이가 3.5m에 달하는 거대한 석관을 만들어야 했습니다. 노튼 박사는 실제로 이 석관들을 보고 그 크기에 압도당했다고 말합니다. 현대의 크레인이나 중장비 없이 이런 작업을 수행했다는 것 자체가 놀라운 일이죠. 수천 명의 숙련된 석공들과 노동자들이 정교한 협업을 통해서만 가능한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이 피라미드가 단순히 파라오의 육체를 영구 보존하기 위해서만 설계된 무덤이 아니었다는 사실입니다. 가장 핵심적인 목적은 따로 있었죠. 바로 사후 세계에서 파라오가 성공적인 내세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살아있는 사람들이 그를 계속해서 기억해 주어야 한다는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피라미드는 그런 기억을 영원히 지속시키기 위한 거대한 기념비였던 거죠. 기원전 2650년 무렵 완성된 이 건축물은 말 그대로 건축 역사의 혁명을 일으켰습니다. 조세르의 6단계 거대 피라미드는 인류 역사상 최초의 피라미드라는 의미 이상의 중요성을 갖고 있었거든요. 이것은 인간이 석재를 사용해서 만든 최초의 거대한 기념비적 건축물이었습니다. 그 이전까지 인류는 주로 진흙벽돌이나 목재 같은 재료로 건물을 지어왔는데 조세르의 피라미드부터는 돌을 주재료로 한 본격적인 석조 건축의 시대가 열린 거죠. 이 피라미드의 설계자는 이모테프라는 천재적인 건축가였습니다. 그는 단순한 건축가를 넘어서 의학자이자 천문학자, 그리고 종교적 지도자이기도 했죠. 후에 이집트인들은 그를 신으로 모시기까지 했을 정도로 존경받았습니다. 이모테프의 혁신적인 아이디어는 기존의 무덤 형태를 완전히 뒤바꾸었습니다. 그 이전까지는 마스타바라고 불리는 낮고 평평한 형태의 무덤이 일반적이었는데 이모테프는 여러 개의 마스타바를 계단식으로 쌓아 올려서 하늘을 향해 치솟는 구조를 만들어냈거든요. 그 후 약 100년 동안 이집트의 역대 파라오들은 이런 개념을 더욱 발전시켜 나갔습니다. 나일강 서안 지역 전체에 걸쳐서 기념비적인 무덤들이 계속해서 건설되기 시작했죠. 이 과정에서 다양한 실험적 시도들이 이루어졌습니다. 기하학적으로 완벽한 각도를 가진 최초의 진정한 피라미드인 붉은 피라미드도 이 시기에 만들어졌거든요. 스네페르 왕이 건설한 이 피라미드는 높이가 104m에 달했습니다. 한편으로는 구분 피라미드라고 불리는 독특한 형태의 건축물도 등장했습니다. 이 피라미드는 건설 도중에 각도를 바꾸면서 특이한 모양이 되었는데 이는 당시 건축가들이 여러 가지 구조적 실험을 시도했다는 증거로 여겨집니다. 어떤 각도가 가장 안정적이고 효율적인지 찾아가는 과정이었던 거죠. 처음에는 54도 정도의 급경사로 시작했다가 중간에 43도로 각도를 완만하게 바꾼 것으로 보입니다. 아마도 구조적 안정성에 대한 우려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이런 시행착오와 기술 발전을 거쳐서 마침내 파라오들의 왕조는 이집트에서 가장 상징적인 건축물인 기자의 피라미드 단지를 완성하게 됩니다. 쿠프 왕의 대피라미드를 비롯해서 카프레 왕과 멘카우레 왕의 피라미드까지 이 세 개의 거대한 구조물은 고대 세계의 건축 기술이 정점에 달했음을 보여주는 증거였습니다. 쿠프의 대피라미드는 높이가 약 147m에 달했고 밑변의 한 변이 230m가 넘는 정사각형 구조였습니다. 이 피라미드를 건설하는 데 사용된 석회암 블록의 개수만 해도 약 203만 개에 달했다고 추정됩니다.
각 블록의 평균 무게는 2.5톤 정도였는데 일부 화강암 블록들은 15톤이 넘기도 했죠. 이런 거대한 석재들을 정확한 위치에 배치하기 위해서는 수만 명의 노동력과 고도로 발달된 공학 기술이 필요했습니다. 특히 각 면이 정확히 동서남북을 향하도록 배치되었고, 내 모서리의 각도 오차는 현대 기준으로 봐도 놀라울 정도로 정밀했거든요. 이는 당시 이집트인들의 수학과 천문학 지식이 얼마나 발달했는지를 보여주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대피라미드 내부에는 복잡한 통로와 방들이 설계되어 있었습니다. 왕의 방, 왕비의 방, 그리고 지하실까지 총 3개의 주요 공간이 있었죠. 각각의 방으로 이어지는 통로들은 정교한 각도로 계산되어 만들어졌습니다. 특히 대회랑이라고 불리는 통로는 높이가 8.6m, 길이가 47m에 달하는 웅장한 공간이었습니다. 이 통로의 천장은 계단식으로 설계되어 있어서 거대한 석재들의 하중을 효과적으로 분산시키는 역할을 했죠. 그런데 바로 여기서 미스터리가 시작됩니다. 쿠프의 대피라미드가 사막에서 우뚝 솟아오른 지 불과 몇 세기가 지나지 않아서 완전히 새로운 시대가 열렸거든요. 이집트의 파라오들이 더 이상 이런 거대한 피라미드를 건설하지 않기 시작한 것입니다. 기술력이 부족해서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들의 건축 기술은 절정에 달해 있었죠. 그렇다면 도대체 무엇이 이들로 하여금 수세기에 걸쳐 발전시켜온 피라미드 건축을 포기하게 만들었을까요? 학자들은 여러 가지 가설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가장 유력한 설명 중 하나는 경제적 부담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의 대형 피라미드를 건설하는 데는 국가 전체 예산의 상당 부분이 투입되어야 했거든요. 수만 명의 노동자들에게 지급할 임금과 식량, 그리고 전국 각지에서 운반해와야 하는 거대한 석재들의 운송 비용을 생각해보면 엄청난 경제적 부담이었을 것입니다. 특히 기자의 대피라미드들이 건설될 무렵에는 이런 비용이 국가 재정에 심각한 압박을 가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최근 연구에 따르면 쿠프의 대피라미드 하나를 건설하는데 약 20년 정도가 걸렸고 매년 수천 명의 상시 인력이 투입되었다고 합니다. 이들에게 제공되어야 하는 빵, 양파, 마늘 등의 식량만 해도 엄청난 양이었을 거예요. 또 다른 이론은 종교적 변화와 관련이 있습니다. 고대 이집트의 종교관념이 점차 변화하면서 파라오의 사후 세계에 대한 믿음도 달라졌을 수 있다는 것이죠. 초기에는 거대한 기념물을 통해 파라오를 기억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여겨졌지만 나중에는 다른 방식의 추모와 숭배가 더 중요하게 여겨졌을 수도 있습니다. 특히 태양신 라에 대한 숭배가 강화되면서 파라오의 신성함을 표현하는 방식도 변화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거대한 물리적 구조물보다는 더 정신적이고 종교적인 의례를 통해 파라오의 신적 지위를 확인하는 방향으로 바뀌었을 수도 있죠. 또한 제5왕조 시기부터는 피라미드 내부에 피라미드 텍스트라고 불리는 종교적 문구들을 새기기 시작했습니다. 이는 물리적 규모보다는 종교적 내용과 상징성이 더 중요해졌음을 보여주는 증거일 수 있습니다. 실제로 피라미드 건설이 중단된 이후에도 이집트의 파라오들은 계속해서 무덤을 만들었습니다. 다만 그 방식이 완전히 달라진 거죠. 왕들의 계곡으로 알려진 지역에 지하 깊숙이 굴을 파서 만든 암굴 무덤들이 새로운 표준이 되었습니다. 이런 무덤들은 피라미드보다 훨씬 은밀하고 도굴하기 어려웠거든요. 피라미드는 그 웅장함 때문에 도굴꾼들의 주요 표적이 되기 쉬웠습니다. 실제로 대부분의 피라미드들은 건설된 지 몇 세기 후에 이미 도굴당해서 내부의 귀중한 부장품들이 모두 사라져버렸죠. 반면 왕들의 계곡의 암굴 무덤들은
외부에서 보면 그 위치를 파악하기 어려웠고 입구도 잘 숨겨져 있어서 상대적으로 안전했습니다. 이런 실용적 고려 사항들이 피라미드 건축 중단의 주요 원인 중 하나였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파라오들도 자신의 시신과 부장품이 안전하게 보호되기를 원했을 테니까요. 아무리 웅장한 기념물이라고 해도 도굴꾼들에게 털린다면 그 본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었거든요. 투탕카문의 무덤이 거의 온전하게 보존될 수 있었던 것도 이런 은밀한 방식의 매장법 덕분이었습니다. 또한 정치적 상황의 변화도 중요한 요인이었을 것입니다. 고대 이집트의 정치 체제가 변화하면서 파라오의 절대 권력이 예전만큼 강력하지 않게 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피라미드 건설은 파라오의 신적 권위를 상징하는 의미가 컸는데 권력 구조가 바뀌면서 그런 과시적 건축의 필요성이 줄어들었을 가능성도 있죠. 특히 육왕조 말기부터는 중앙정부의 권력이 약화되고 지방 총독들의 세력이 강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파라오가 전국의 자원을 동원해서 거대한 건축 프로젝트를 수행하기가 점점 어려워졌을 것입니다. 사회 경제적 여건의 변화도 무시할 수 없는 요소였습니다. 피라미드 건설 전성기에는 이집트가 매우 안정적이고 번영하는 사회였습니다. 나일강의 정기적인 범람으로 인한 풍부한 농업 생산량과 주변 지역과의 활발한 교역이 이런 거대 건축 사업을 뒷받침할 수 있는 경제력을 제공했거든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기후 변화나 정치적 불안정 등으로 인해 경제 상황이 악화되었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국가 차원에서 거대한 건축 프로젝트에 투자할 여유가 줄어들 수밖에 없었겠죠. 대신 더 효율적이고 경제적인 방법으로 파라오의 무덤을 만드는 것이 현실적 선택이었을 것입니다. 실제로 후기 이집트의 파라오들은 기존의 피라미드를 보수하거나 재활용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기술적 한계도 하나의 원인이었을 수 있습니다. 피라미드 건설 기술이 절정에 달한 후에는 더 이상 혁신적 발전이 어려웠을 수도 있거든요. 쿠프의 대피라미드 정도의 완성도에 도달한 후에는 그보다 더 크고 정교한 구조물을 만드는 것이 기술적으로나 경제적으로 비현실적이었을 것입니다. 또한 숙련된 석공들과 건축 기술자들의 지식과 노하우가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 실전되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런 거대한 건축 프로젝트가 중단되면서 관련 기술을 전수받을 기회가 줄어들었을 거예요. 환경적 요인도 고려해야 할 부분입니다. 피라미드 건설에 필요한 양질의 석회암을 채굴할 수 있는 채석장들이 점차 고갈되었을 수 있습니다. 좋은 품질의 돌을 구하기 위해서는 점점 더 먼 곳까지 가야 했고, 이는 운송 비용의 급격한 증가로 이어졌을 것입니다. 특히 대피라미드 건설에 사용된 최고급 화강암은 아스완 지역에서 채굴해서 나일강을 따라 수백 킬로미터를 운반해야 했습니다. 이런 장거리 운송은 엄청난 비용과 인력을 요구했죠. 무엇보다도 사람들의 가치관 변화가 가장 근본적인 원인이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초기 이집트인들에게는 파라오의 영생과 기억이 무엇보다 중요한 가치였지만 문명이 발달하면서 다른 가치들이 더 중요하게 여겨지기 시작했을 수 있거든요. 예를 들어 살아있는 사람들의 삶의 질 향상이나 실용적인 인프라 구축 같은 것들이 더 우선시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관계시설 개선, 도로 건설, 궁전과 신전 건축 등이 피라미드보다 더 시급한 과제로 여겨졌을 것입니다. 또한 일반 대중들 사이에서도 파라오에 대한 인식이 변화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초기에는 파라오를 살아있는 신으로 여겨서 그를 위한 어떤 희생도 당연하게 받아들였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보다 현실적이고 비판적인 시각이 생겨났을 수도 있죠.
종교적 다원화도 영향을 미쳤을 것입니다. 초기에는 파라오 중심의 단일한 종교 체계가 지배적이었지만 후에는 다양한 신들과 종교적 전통들이 공존하게 되면서 파라오의 절대적 지위가 상대화되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국제적 상황의 변화도 중요한 요소였습니다. 이집트 주변에 강력한 이웃 국가들이 등장하면서 국방과 외교에 더 많은 자원을 투입해야 했을 것입니다. 피라미드 건설에 쓸 여력이 줄어들 수밖에 없었겠죠. 특히 누비아, 레반트, 메소포타미아 등지의 정치적 상황이 복잡해지면서 이집트도 보다 실용적이고 전략적인 정책에 집중해야 했을 것입니다. 거대한 무덤을 짓는 것보다는 군사력 강화나 무역로 확보가 더 중요한 과제가 되었을 거예요. 건축 양식의 자연스러운 진화도 고려해야 할 점입니다. 모든 예술과 건축 양식은 시간이 지나면서 변화하게 마련입니다. 피라미드라는 형태도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서 자연스럽게 다른 형태로 진화했을 수 있죠. 실제로 후기 이집트 건축에서는 신전과 궁전 건축이 더욱 발달했습니다. 카르낙 신전이나 룩소르 신전 같은 거대한 종교 건축물들이 새로운 위용을 과시하는 수단이 되었던 거죠. 마지막으로 실용주의적 사고의 확산도 영향을 미쳤을 것입니다. 초기의 이상주의적이고 종교적인 사고방식에서 점차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사고방식으로 변화하면서 거대한 무덤보다는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건축물들이 더 중요하게 여겨졌을 수 있습니다. 결국 고대 이집트의 피라미드 건설 중단은 단일한 원인보다는 여러 복합적 요인들이 작용한 결과였을 것입니다. 경제적 부담, 종교적 변화, 정치적 상황 변화, 실용적 고려 사항, 기술적 한계, 환경적 제약, 그리고 사회 전반의 가치관 변화가 모두 영향을 미쳤겠죠. 이런 다양한 요소들이 서로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결국 수세기에 걸친 피라미드 건축의 시대가 막을 내리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변화에도 불구하고 피라미드들이 남긴 유산은 지금까지도 인류 문명사에 깊은 영감을 주고 있습니다. 그들이 보여준 기술적 성취와 예술적 완성도, 그리고 인간의 꿈과 야망을 형태로 구현해낸 상상력은 오늘날에도 우리에게 많은 것을 시사하고 있죠. 아마도 이것이야말로 고대 이집트인들이 진정으로 후세에 남기고자 했던 영원한 기억이 아닐까 합니다. 오늘도 이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